네, 자, 메가 군무원 이유진입니다. 자, 여기 2021년 7월 24일에 진행한 군무원 7급 문제 간단한 총평과 상세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비율 보시죠. 자, 여기서 문법 규정 8문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문법 규정을 원리 문법하고 어문 규정으로 나눴을 때 어문 규정에 치중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에서 전범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한자 5문제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출제가 됐냐 하면 자주 나오지 않는 속담, 그 다음에 순어 부분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한자를 쉽게 다듬는 부분의 유형도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고유어도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한자 자체 출제는 뭐 일반적인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어도 하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문학은 8문제가 나왔는데 9급보다 군무원 9급보다 지식국어형 문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식국어형 문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문학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창작 배경에 대한 지식, 장르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작품의 배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능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니고 우리가 문학 작품에 대해서 볼 때 교과서 필수작 자체를 미리 섭렵하고 그리고 그 작가나 뭐 창작 시기나 그리고 장르의 역사 같은 것들을 약간 수업을 들어줘야 혹은 아니면 그 관련 책을 따로 봐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을 우리가 지식국어라고 하거든요. 지식국어가 9급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문학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은 4문제 나왔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배열 유형도 평이하게 출제가 된 편입니다. 자, 그럼 한 문제 한 문제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띄어쓰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선지는 우리가 어문 규정집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조항의 대표 예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봤더라도 혹은 제 기본서 그리고 또 어문 규정의 날개라고 제가 유튜브에 무료 특강으로 올려놓은 거 있죠? 그것만 봤어도 다 거기에 나오는 예시들이었어요. 자, 그럼 내용 보죠.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라고 할 때 이게 본용언 그리고 뒤에 나온 게 보조용언인데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에서 본용언이 합성어일 경우 그리고 파생어일 경우에는 뒤에 오는 보조용언과 붙여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띄었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띄어서 적절하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떠난 지 오래다라고 할 때 이 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표현하는 의존 명사예요. 그래서 무엇과 구별하면 되는 거냐면 그 사람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모르겠네. 그 사람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할 때 불확실해서 사용하는 니은지라는 어미와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미는 붙여 쓰겠지만 요 의존 명사는 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 내지 20이라고 할 때 이 내지는 접속 부사예요. 그래서 접속 부사의 앞뒤는 띄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숫자. 우리가 숫자를 쓸 때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 단위로 띄어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띄어쓰기의 규정에 보면 44항에 수를 적을 때에는 만 단위로 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2억 뒤에서 한번 띄어야죠. 그 다음에 단위 의존 명사 개 앞에서 띄고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2번 문제는 표준어 규정의 대표 예시들입니다. 역시나 어문 규정의 날개 그리고 문법 알고리즘 같은 기본서 요것만 봐도 다 본 적이 있을 선지예요. 그러니까 어문 규정에서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시가 쉬워. 선지에 나와 있는 예시가 딱 한정된 범주만 공부하면 다 알만한 선지가 나왔어요. 되게 독특한 게 안 나왔다고. 자, 그럼 보죠. 순념소. 자, 수와 숫과 수히읗은 표준어 규정에서 출제 비율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게 대부분인데 숫이라고 하는 거 3개. 양염소쥐. 그래서 염소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수히읗과 결합해서 거센 소리가 되는 거 9개 따로 외웠어야 되죠? 뭐예요? 자, 동물 6개. 닭, 병아리, 개, 강아지, 돼지, 당나귀 6개랑 그 다음에 건축 용어들 수키와 암키와 기와 그 다음에 수톨적이 암톨적이 돌적위 자, 그 다음에 겉과 결합한 수컷 요렇게 자, 그래서 9개를 따로 외웠어야 돼요. 동물 6가지 그 다음에 건축 2개 그 다음에 의존명사 겉 요렇게 자, 그럼
요 세 개가 양염소 쥐라고 했는데 염소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어원적으로는 강남에서 자라는 콩이었겠지만 어원에서 멀어졌으므로 강낭콩이라고. 그래서 요 낭 이렇게 알아둬야 되죠. 그 다음에 위더른이라고 했어요. 근데 위시냐 우시냐 위냐 할 때 위, 그 다음에 이 위라는 명사의 뒤에 합성어 이렇게 명사가 와서 합성이 되면 우리가 사이시옷을 넣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윗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단어를 올릴 때에는 위아래 단어가 한 쌍씩 같이 올라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윗입술 아랫입술 이런 식으로 시옷 넣어가지고 윗입술 아랫입술 이런 식으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 어쩌고 저쩌고라는 상대어를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접사 웃을 결합시켜서 파생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윗과 결합한 건 합성어, 그 다음에 웃과 결합한 건 파생어라고 해서 따로 배울 건데 어른은 어떤가요? 아래 어른이라는 말이 있나요? 아래 어른이란 말이 없죠? 예, 그래서 어른은 위와 아래를 한 쌍을 동시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아래 어른이라는 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웃과 결합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로 웃어른 웃돈 그리고 겉옷을 의미하는 웃옷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표준어 규정 12항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그런데 아래 위에 대립이 없다면 그럴 때는 웃으로 파생시킨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유기장이. 자, 여러분 이건 장이냐 쟁이냐가 쟁점이죠. 자, 이럴 때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 제조업자들은 장이를 씁니다. 대장장이, 유기장이, 미장이 이런 식으로요. 근데 습관 재주를 의미할 땐 쟁이를 쓰죠. 그래서 멋쟁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비문학 이론이에요. 그래서 비문학의 전개 방식에서 배우는 개념어들에 대한 체크예요. 제가 독해 알고리즘 같은 거 수업을 할 때, 자, 그리고 이번에 무료 특강으로 했던 이유 있는 비문학 필수 유형에서 이거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수능보다 공무원이나 군무원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개념어를 치사하게 묻는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분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분류와 구분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고 이렇게 작은 의미로 봤을 때에는 분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위 개념을 묶어서 상위 개념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진술이 되는 것이고 구분이라고 할 때는 상위 개념을 하위로 찢어내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 의미로 냈을지 이 의미로 냈을지 모르는 건데 근데 선지에 이렇게 동시에 출제가 되면 그때는 나누라는 뜻이니까 그때는 둘을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이 뜻이 아니라 요 뜻으로 출제가 된 거다. 그래서 그때는 방향을 확인해 달라라고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 수업을 들었으면 맞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알타이어족에는 터키어, 몽골어, 만주어, 퉁구스와 한국어, 일본어 등의 언어가 속합니다. 그럼 여기서 상위 유개념 바로 알타이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언어의 종류들이 바로 하위종, 종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를 하위로 찢어내려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방향성상 뭐예요? 구분이죠. 자, 그래서 답안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분석은 뭐예요? 요소별로 나눠야죠. 그래서 종류별이 아니라 요소별로 나눌 때 우리가 그럴 때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일 때는 우리가 피정의양, 정의를 받고 싶은 개념에 대해서 종차와 유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념을 범주 획정을 하면서 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정의 방식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만약에 틀리셨다면 다음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무료 특강으로는 이유 있는 비문학 필수 유형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나 비문학 제대로 잡으련다. 그러면 독해 알고리즘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은 문학입니다. 자, 여러분 문학에서 제가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형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지 먼저 판단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선지를 보면 여기서 2번의 시어 반복만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반복 요거 빼고는 다 내용이야. 이럴 때에는 미리 막 선지를 외우거나 그러지 말고 반복되는 시어가 있나는 확인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한 판단은 다 읽고 주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볼게요. 여러분, 이 작품 우주인이라는 요 작품은 일부러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낯선 작품을 집어온 거예요. 물론 EBS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기출에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EBS나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미리 모른 게 잘못은 아니에요. 즉 출제자도 여러분들이 모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뭘 원한 거야? 낯선 작품 분석을 해낼 수 있느냐. 네, 이걸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제 독해 알고리즘의 패턴 17부터 20까지가 낯선 문학에 대한 대응이에요. 그거는 그냥 교과서 필수작을 미리 알아두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르는 작품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를 이야기하는 수업이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이거를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야 그냥 다만 선지에서 시어 반복은 확인을 하랬어. 자, 그럼 내용 보죠. 허공 속에 발이 푹푹 빠진다. 허공에서 허우적 발을 빼며 걷지만 얼마나 힘드는 일인가. 저라면 화자의 감정이 느껴지는 부분에 밑줄을 그을 거예요. 그래야 주제 파악을 하거든요. 얼마나 힘이 드냐 이거야. 기댈 무게가 없대요. 기댈 곳이 없구나. 그러면 화자는 지금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며 기댈 곳이 없구나. 자, 그럼 긍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일 땐 마이너스, 긍정적인 상황일 땐 플러스 치세요. 저랑 약속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입니다. 걸어온 만큼의 거리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나는 여러 번 넘어졌는지 모른다. 지금은 쓰러져 있는지도 모른다. 끝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거나 인력에 끌려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열거를 했어. 다 모르겠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재 지금 자기 상태를 파악조차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모른다가 반복돼서 그 막막하고 답답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의 반복이 확인이 되면서 부정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모른다의 밑줄 그어줘. 화자는 힘이 들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 발자국이 보고 싶다. 원하는 게 있네. 그럼 발자국을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발자국을 원하는데 그럼 이 발자국은 뭐냐? 뒤꿈치에서 퉁겨오르는 발걸음의 힘찬 울림을 듣고 싶다. 내가 걸어온 길고 삐뚤빼뚤한 길이 보고 싶다. 여러분 물론 뭐뭐를 원하다 하니까 이게 긍정시어인 건 맞는데 그래서 길고 삐뚤빼뚤한 길도 여기선 원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거야. 내내 안 좋은 상황 얘기를 하다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바로 바라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와 그리고 지금 내 현재를 의미하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즉시하고 싶다라는 소망이지 이게 과거가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허우적거리고 살았는데 허우적거리고 살아온 내 인생을 내가 즉시 똑바로 바라보고 반성하겠어 라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시구나라는 걸 파악을 해내셔야 됩니다. 어떠한 화자가 지금 현재 허우적거리고 기댈 곳도 없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자기가 성찰하고 일어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개괄적 파악을 한 다음에 선지를 볼게요. 허구적인 상상을 통해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 있다? 여러분 극복하고 싶은 거랑 극복하고 있는 건 달라요.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의 처지를 우주를 헤매고 있는 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러한 우주인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허구적인 상상으로 현실의 고통을 극복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현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을 허우적거리고 있다? 얼마나 힘이 드냐?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으니 그것을 말하는데 상상력이 동원이 된 거죠. 그래서 현실을 극복하는데 그 상상력이 쓰인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시어의 반복 나왔죠.
화자의 갑갑함도 드러내고 소망도 드러냈어요.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옛 경험을, 물론 과거에 살아온 인생을 삐뚤빼뚤한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아니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과거를 내가 바로 바라보고 반성하고 싶긴 하지만 그게 좋아서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상당히 선지를 공들여서 만든 문제인데 정답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선지를 부정하는 건 좀 어려웠을 수 있으나 정답이 깔끔하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여러분 5번 문제 당황하셨죠? 자, 이 5번 문제 보면 다음 글들이 공이 추모하는 사람으로, 자, 공통적으로 추모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용은, 김태경,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작품들 말이에요. 위안스카이, 순원,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작품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 사실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어느 영역으로 나눠야 되지? 라고 잠시 망설였어요. 왜? 이 작품 필수 작품도 아니고 이 작품에 대해서 이 대상이 누군지 미리 알았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한국사인데요. 근데 군무원 시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군무원이 되려면 이 정도의 상식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국어적인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 낼 수 있어. 하지만 꼭 과목을 국어에 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저는 진짜 국어 강사로서 이런 문제 보면 정말 좀 당혹스럽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만섬에 끓는 피어, 열말의 담력이여, 벼르고 벼른 기상, 서리빨이 시퍼렇다. 자, 벼랑간 벼락치듯 천지를 뒤흔드니 총탄이 쏟아지는데 늠름한 그대. 자, 그러면 뭔가 여기까지만 봤다 해봐. 그러면 한용운이 예찬하는 대상이며 총탄이 쏟아져도 굴하지 않았던 그대는 누굴까? 여기까지 해서는 뭐 너무 많지, 그렇죠? 대상자라고 상상할 법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밑에 보세요. 황해도 장사 두는 부릅뜨고, 아, 모를 수 있어. 뭐 안중근 의사와 황해도의 관계 모를 수 있어. 나라의 원수를 죽였다네. 나라의 원수를 죽였다네. 염소 새끼 죽이듯. 안 죽고 살았다가 이 기쁜 소식 들을 줄이야. 그래서 김태경이 누군가의 죽음을 기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국화조차 우쭐거리네. 자, 그러면 이 김태경이 또 누군지 모를 수 있어. 그러면 자, 여기 나오는 한용운이 지금 예찬한 그대는 한 국가의 원수를 죽인 사람이다. 자, 그다음 평생을 벼르던 일 이제야 끝났구려. 죽을 땅에서 살려는 건 장부가 아니오. 자, 비록 몸은 대한에 있어도 만방의 이름을 떨쳤소. 살아 100살 못 넘기는데 죽어서 1000년을 빛내는구려. 그러면 지금 대한의 사람이다. 그러면 시대적인 시점을 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공은 사만을 덮고 이름은 만국에 떨치니 살아 100세가 못 되는데 죽으면 천추에 빛날 것이다. 약한 나라 죄인, 강국에선 재상이라. 그래 처지를 바꿔놓으니 이토도 죄인이지. 이토 히로부미. 그러면 나라의 원수가 바로 이토인 거죠.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자 누구다? 네, 바로 그대는 안중근 의사입니다. 네, 요렇게. 그러니까 상식이지 이거는. 국어에다가 이런 거 자꾸 뭐 물론 다른 과목에서 어디서 내겠어요. 자, 그다음 6번입니다. 그래서 군무원 기출 문제들을 보면 애국가가 나온 적도 있죠. 애국가 막 그래서 막 4절까지 다 외운다는 등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특이한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다른 절도 나올지 말지는 진짜 아무도 몰라. 그렇죠?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다음 가사를 읊은 지은이의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여러분 이런 문제는 낼 수 있어요. 왜? 여기 나온 작품이 교과서 필수작이야. 사실 공부를 똑바로 한 사람은 문학 기본 수업만 들었어도, 그러니까 제 문학 알고리즘에 있는 적중 작품이고 다른 선생님들도 기본서에 다 넣었을 작품, 바로 정철의 관동별곡입니다. 자, 관동별곡 내용 볼까요? 여기 소양강 흘러내린 물이 어느 쪽으로 간단 말이냐.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날 때, 사실 여기서 나라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한양을 떠난 걸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임금을 떠나온 외로운 신하의 백발이 많기도 많다. 자기 자신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동주의 밤을 겨우 세우고 북관병에 올라가니 삼각산 제1봉이 웬만하면 보일 것 같구나. 여기서 삼각산은 북한산으로 임금과 가장 가까운 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지금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어쨌든 소양강 흘러내린 물은 한양으로 가요.
그리고 한양을 떠나온 외로운 신하는 백발이 늘어요. 임금이 삼각산의 상징이에요. 이게 임금이랑 가장 가까운 곳의 산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삼각산의 제일봉이 하마면 베리로라라고 했으니 바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부각한 부분이다. 소양강 흘러내리면 임금 쪽으로 가겠지. 삼각산 제일봉 임금 보이나 안 보이나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연군의 마음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의 마음. 그래서 연군지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임금을 향한 충정. 자, 그 다음에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것도 지식국어죠. 그래서 우리 문학 알고리즘 그죠? 거기에 나온 작품 바로 상춘곡입니다. 제가 상춘곡 수업할 때 뭐라고 강조했을까요? 최초의 가사다. 양반이 지은 최초의 가사다. 그리고 춘 봄노래. 그래서 봄 경치를 이렇게 아름답다고 예찬하는 노래다. 작가가 자연 속에 살면서 느낀 흥취, 자연 속에 살아야지. 그리고 가사 장르 양반 지식인이 지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상춘곡이 답이고요. 자, 삼인곡이나 관동별곡은 왜 안 되냐? 삼인곡은 미인이 임금이라 그랬죠. 정철이 유배를 갔을 때 삼인곡과 송민곡을 지었다. 유배문학이고 그래서 자연에 사는 화자가 자연에 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임금에게서 버려진 자기 자신의 신세를 옥황상제에게 버려진 선녀인 양, 버림받은 여자인 양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미인곡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관동별곡. 앞에서 나왔죠? 바로 앞에 작품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자연예찬한 부분도 나오지만 결국에 관찰사로 부임받아서 관동지방을 이렇게 두루 보면서 자연예찬 부분도 있지만 임금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나라 걱정,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한 애민정신, 네, 이런 걸 드러내는 게 더 주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도산시비곡. 도산시비곡은 이황의 연시조예요. 가사가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각 작품에 대한 자세한 지식은 제가 상세 해설지에다 넣어놨으니까 해설지도 꼭 받아보세요.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부터 리을 중 내포하는 의미가 다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역시 문학 알고리즘에 들어있는 작품 적중. 자, 그래서 여기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입니다. 자, 그럼 내용 볼까요? 나는 지금 위험한 짐승이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을 모르더라도 해석을 해내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이런 작품 해석 못 해내겠다 그러면 필수작은 공부를 미리 했었어야 돼. 자, 그럼 내용 볼게요. 나는 지금 위험한 짐승이다. 내가 함부로 손을 대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돼요. 그러면 너죠? 기억은. 자, 그 다음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너는 내가 함부로 손을 대면 까마득한 어둠이 되고 그래서 내가 망설이는 사이에 너는 이름도 없이 지게 되죠. 눈시울이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내가 울고 있어요. 왜? 쟤한테 이름을 지어주지 못하고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밤에 보시면 무명, 이름을 짓지 못한 그 어둠 속에서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울고 있어요. 왜 울어요? 쟤한테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너는 내 친구야 아니면 너는 내 연인이야 하고 불러줘야 되는데 그것을 정하지 못하고 울면서 망설이는데 걔가 피었다 지고 말아요. 자, 그래서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의 돌개바람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울죠? 아, 제 이름 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초조해 막 이러면서 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울음은 무엇이냐면 저 너에 대해서 너를 밝히고자 하는 너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예요. 너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는 그 의지는 차츰 아닌 밤에 돌개바람이 되어 강한 바람이 되어서 탑을 흔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탑을 흔든다는 게 뭐냐면 탑이라는 게 원래 불가에서 진신사리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소중한 걸 보관하는 그 속에다가 넣어두고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 안에 소중한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 나는 돌로 둘러싸인 소중한 것을 흔들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내고 싶은 사람, 너의 본질을 꺼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럼 아닌 밤의 돌개바람은 그 탑을 흔들어서 그 속에 있는 소중한 걸 꺼내고 싶은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 자, 그래서 기억, 니은과 달리 디귿은 나의 의지인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렇게 탑을 흔들다가 돌에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나의 노력은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알고 싶은 그 의지와 그 욕구는 금이 될 것이다 라는 거니까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 탑안에 있는 소중한 것은 바로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요. 자,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나의 소중한 인연이다. 그러니 이건 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는 내가 함부로 너를 밝히지 못해서 함부로 손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함부로 손대면 미지의 어둠이 될지도 모르는 존재. 그리고 내가 망설이는 사이에 이름도 없이 피고 지게 생긴 너. 하지만 나의 소중한 존재. 이래서 지금 기억과 니은과 리을은 모두 다 너예요. 그래서 너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내가 본질을 파악하고 싶은 대상이고요. 그리고 그 본질을 파악하고 싶은 욕구는 강한 돌개바람이 돼서 탑을 흔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디귿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바로 디귿.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은 외래어 표기법에 있는 예시 단어들인데 이게 규정 예시가 범주가 정확히 획정되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 표준발음법,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은 그냥 국립국어원에서 정해서 조항의 예시로 보여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외래어 표기법은 표기 세칙이라고 해서 이 세칙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언어권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에 따라서 세칙도 다 따로 있고 예시도 다 따로 있어서 그래서 국립국어원도 이 예시들은 검색해서 바른 표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은 사실 선생님들이 교재에다가 뭘 싣냐 하면 그간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모아서 싣곤 해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4개의 선지에서 4개가 다 이렇게 출제되는 교재를 만나기 쉽지 않아요. 예, 왜? 이렇게 군무원 같은 경우는 되게 지엽적인 걸 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트로트랑 컴퍼러스랑 글라스는 본 적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솔루션 예, 그쵸. 요거는 못 봤을 것 같아요. 대부분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했을 확률이 높은데, 자, 이게 지금 솔루션이 맞고요. 그리고 이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자는 1번부터 3번을 소거해서 그래서 답을 내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선지 좀 안 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죠. 그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죠. 어휘 한자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은 조금씩 그래서 필수 범주 먼저 외우고 그리고 점점 좀 지엽적인 범주로 암기를 넓혀나가는 구간이에요. 자, 그다음 우리 10번 볼게요. 자, 10번의 속담 문제입니다. 자, 속담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거 나머지 다 맞으니까 이것만 볼게요. 하늘 보고 손가락질한다. 아유, 저거 봐라 저거. 이게 건방진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되지도 아니하는 보잘것없는 자가 건드려도 꿈쩍도 안 할 자기보다 훨씬 강하거나 나은 사람을 보고 욕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한 상대에게 용기 있게 달려든다 그러면 이건 긍정적인 얘기잖아. 그래서 요 속담은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이 아니에요. 하늘 보고 손가락질한다 함부로. 그래서 주제도 안 되면서 이런 뜻이라서 비슷한 의미로는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죠. 자, 그다음 11번입니다. 띄어쓰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그는 재산이 많을 뿐더러 라고 할 때 이 리을 뿐더러는 어미입니다. 이게 의존명사 뿐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의존명사 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나는 조금만 먹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행동으로 한정을 해요. 예, 먹을 뿐.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보시면 리을 뿐더러라고 해서 한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더하죠 뜻을. 뭐뭐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할 때는 어미구나. 그리고 한정을 할 때는 의존명사일 수 있다. 그래서 관형사용 전성어미 뒤에 리을 띄고 뿐일 때는 한정하는 거, 리을 뿐더러일 때는 붙여서 어미, 덧붙여주는 의미를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쓰는 연결어미.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나는 매일 저녁 반신욕을 해서 불면증을 완화하는데 효과를 보았다. 완화하는 것에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의존명사 대는 다른 의존명사나 명사로 치환이 가능해요. 자, 근데 역시나 역접의 연결어미 니은데도 있으니 그래서 이게 역접해서 앞뒤가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 치환이 가능한지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여름이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강조한 거죠. 지난주라든가 지난주, 지난 봄, 지난 여름 하면서 계절 이런 것들은 합성 등재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2번이라고 할 때는 2번 띄고 주
2번 띄고 봄 이런 식으로 합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기출에도 나왔던 거라서 그래서 제가 강조했죠. 지난 뒤는 합성돼서 등재된 게 많고 2번은 합성 등재해주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4번 는커녕 은커녕 조사죠.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9급에도 나왔더라고요. 띄어쓰기에 이번 군무원 9급에. 자, 그 다음 12번 볼게요. 12번은 고유어입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단어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상없는, 치살리며, 대알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고유어예요. 그래서 상없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교재에서 설명한 적이 있고 치살리며라고 할 때 치, 접사의 의미로 추정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알고 같은 경우도 대가 불완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여기서 빗먹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칼이나 톱이 먹줄대로 나가지 않을 때 그래서 사물에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요럴 때는 빗먹다가 아니라 빗들다. 요런 말을 써주시는 게 적합해요. 자, 그 다음 13번 볼게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방목어리 나오니까 문학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보면 제목을 묻잖아요. 요약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문학 주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요약을 잘해야 돼요. 박목월 시인이 1959년에 쓴 작품이다. 그러면 이 작품은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작품에 대한 설명이겠구나라는 게 추정이 됩니다. 더 읽어보죠. 그때 한국인의 1인당 국민소득은 81달러였고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가난했어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아니면 작품의 창작 배경이었던 그 시대를 설명할 거야? 이거는 뭘 보고 판정해야 돼요? 더 뒤를 읽어야죠. 뒤를 읽어보니까 여기서 이 시인은 협소한 방에서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원고료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용변을 보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식구들이 보입니다. 그들의 잠은 깊고 평화롭지만 어딘가 서글퍼 보입니다. 왜? 가난한 집안이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 것들의 발이 포름족족하게 얼어 있다는 거. 방이 추운 거죠. 이 말에는 아버지로서의 작가의 연민이 들어있다. 자신도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고 말한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 생활에 몸을 굽히고 굴욕을 감내하는 그러면서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솔직히 표현했다. 그 작품은 바로 박목월의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이렇게 담아서 썼던 그 작품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과장되게 드러내지 않았다. 자연이 시의 주제가 되는 건 흔한 일이지만 가난이 시의 주제가 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여러분, 이만큼 읽으면서 제가 펜터치 안 했죠. 왜일까요? 자, 이 작품의 배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떨 때 어떤 심정으로 썼느냐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글의 전반부는 창작 배경, 창작 동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 부분부터는 작품에 나온 내용 자체, 표현 자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두 부분을 다 합쳐준 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기만 치면 돼요. 박목월은 가난을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감싸 안으면서 연민의 어조로 시인의 격조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시인이 자신의 품격, 격조를 담아서 어떻게 표현하였다라고 시에 대해서 평가한 글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전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이라고 했죠? 제목엔 뭐가 담겨야 돼요? 주제가 담겨야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가장 또 잘 간추린 걸 골라주면 되고요. 답안은 1번. 시인의 진심의 가족을 향한 사랑과 연민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격조. 자, 그럼 여러분 여기 2번, 3번, 4번은 왜 답안이 될 수 없는가 볼까요? 여러분 자연을 소재로 한 시는 많지만이라고 했죠. 이거는 많지만 이 시는 아니란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3번. 가난이 주는 굴욕감. 물론 굴욕감이 있겠지. 그리고 글 속에도 굴욕의 길을 걸어온 가장의 모습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오지만 이게 박목월 시 자체의 주제도 아니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주제지. 가장으로서의 굴욕감. 나는 아버지라서 너무 피곤했어. 그리고 난 가난해서 너무 창피했어. 이런 걸 쓴 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건 주된 주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연민과 평화의 정신이라고 했는데 연민, 가족에 대한 연민 얘기는 나와요. 물론 그리고 평화로운 분위기 뭐 이런 게 나오지만 하지만 이 글의 주제로 삼을 수는 없죠. 그리고 평화가 시 자체에 들어있는 주제의식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박목월의 가정에 대한 비평, 그 비평을 줄였을 때 박목월 시인의 진심이 담겨진 시였기 때문에 그 시인의 진심과 격조가 드러난 시다라는 걸 부각하는 제목을 정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다음 14번. 14번 한자어 문제죠. 되게 일반적인 유형이었고 출제가 된 단어들도 되게 지엽적인 단어들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강도 볼게요. 저항의 강도니까 저항의 세기죠. 예, 그래서 저항의 세기를 이야기할 때는 도가 이렇게 법도도를 쓰여야 해. 법소도를 써야 돼요. 법도도가 이게 어느 정도라고 할 때도 들어가는 도예요. 자, 그래서 저 도를 쓰는 게 아니야. 자, 그다음 통제, 거느릴 통, 절제할 제. 그다음에 행간, 단을 행, 사이간. 그다음에 단서, 끝단, 실마리 서. 그래서 다 앞으로도 재출제될 수 있는 낮자들의 수준이죠. 자, 그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작품도 문학 알고리즘에 들어있었던 작품입니다. 자, 폭포입니다. 자, 그러면 김수영의 폭포라는 시는 왜 기본서들에서 담고 있는 필수작이냐? 앞에 나온 김춘수의 시는 무의미 시로 굉장히 중요하고 문학사에서 그 다음에 김수영의 폭포 같은 경우는 현실 참여시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그래서 독재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그 산업화 도시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저항하고 그리고 민주화를 소망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현실에 참여하고자 했던 시를 우리가 현실 참여시라 그래요. 자, 그럼 내용 볼게요. 다음 시의 밑줄 친 말과 가장 근접한 시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그럼 폭포가 제목이기도 하고 중심 시어니까 동그라미 치고 이것의 중요한 정보들을 밑줄 그을게요. 자, 무서워하지 않고 떨어집니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자, 밤낮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매한 정신처럼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폭포는 고매한 정신. 그 다음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냅니다.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요. 어떨 때? 이런 암울한 상황에도.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그게 바로 폭포죠. 자, 규정할 수 없는 물결도 그리고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도 모두 폭포예요.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폭포가 뒤집어 놔요. 뭘 뒤집어요? 나타와 안정을 뒤집죠. 여러분 나타와 안정이 좋으면 뒤집을까? 아니지. 뭔가 발칵 뒤집어야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바뀌어야 하는 것인 거죠. 자,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자어를 알면 훨씬 유리해지는데 나타라는 것은 게으를 게으를 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휘한자 알고리즘 첫 시간에 배우는 한자예요. 네, 그래서 부수를 배우면서 마음신변 배울 때 게으를 자, 이거를 배우거든요. 자, 그래서 나타는 게으름을 뜻해요. 자, 그럼 게으름의 순간을 뒤집어 버리는 게 폭포입니다. 여기서 가장 근접한 시어는 게으름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을 뜻하는 쉴 사이입니다. 쉴 사이 없이 폭포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떨어지죠. 쉬면 안 돼. 개혁해야 되거든. 자, 나머지는 고매한 정신, 이건 폭포, 고든 소리, 폭포에서 나는 소리, 물방울도 폭포죠.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16번 성어인데요. 이 성어에 도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러면 되게 특이한 성어가 있었나 볼까요? 불문곡직. 자, 이거 알아요, 이제. 자, 그래서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따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청도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다른 직렬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 기출 성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생과외. 자, 이거는 기본서들에 다 들어있을 법한 성어인데요. 자, 후생, 나중에 태어난 자를 두려워할 외자죠. 자, 그러면 나중에 태어난 후배들을 두려워해라 이건데 싸가지가 없는 후배들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의 영역에서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후발주자들한테 뒤지게 되니 그래서 선배 인내하고 노력 안 하면 후배들한테 질 거란 얘기야. 그러니 항상 한결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후생가해라는 것은 뭐 버르장머리 없고 개념 없는 후배들을 무서워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맥락에 맞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면종복배 중요하죠?
구밀복검과 같은 성어로 얼굴에는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뱃속에는 칼을 품었다. 그래서 표리부동한 인간 요런 때 쓰는 말이죠. 자, 그다음 17번입니다. 자, 표준 발음법이네요. 단어의 발음이 잘못 표기된 것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2번, 3번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2번, 3번 먼저 해석하고 1, 4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혼니불. 혼니불을 우리가 발음해 볼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해요. 그 다음에 이불과 결합을 했겠죠? 자, 이때 앞말에는 받침이 있고, 자, 뒷말에는 초성이 없고, 그리고 모음이 이 계열일 때 여기에 니은 첨가가 일어나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 니은 첨가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니은이 역행 비음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혼니불, 혼니불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발음이 될 때 일어난 현상들을 정리해보면 뭐뭐뭐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역행 비음화.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호돛 볼까요? 호돛이라고 할 때 이때 역시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연음을 해서 얘가 뒤로 넘어가서 호돛이 됩니다. 얘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해줘야죠. 이때 우리가 2번과 3번에는 연음 관련 조항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뒤에 나오는 이불과 옷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티읕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거쳐서 이렇게 연음이 되는 등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얘는 연음이 됐고 그리고 얘는 니은 첨가로 인해서 연음이 되지 않은 채 비음화가 된 거죠. 자, 그러면 1번, 4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번은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4번은 이것도 표준 발음법의 예시라서 지금 기본서에 2번, 3번, 4번은 발음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먼저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언제 수업할 때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유마 수업을 하면서 표준 발음법 20항 수업할 때 제 어문규정의 날개 20항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강조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공권력은 공권의 힘이다. 그래서 한자어고 삼음절이고 2+1의 구조일 땐 그때는 유마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니은으로 발음이 난다. 그래서 공권력이다. 이렇게 유마의 예외 단어에 들어있죠. 그래서 20항의 다만 규정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 발음법 20항에 공권의 힘, 니은 유마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군에 있죠. 자, 그 다음에 태권도의 권과 공권의 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한자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는데 뒤에 이유 없이 된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 없이. 예, 그럴 때에는 우리가 첨가의 된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공 같은 경우는 밑에가 울리죠. 예, 그래서 모음이 울림소리이듯이 자음 중에 울림소리 뒤에서 이렇게 된소리가 나면 우리가 첨가의 된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우리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가평군부터 볼게요. 자, 가평군의 군은 행정구역 단위예요. 그래서 군 앞에 붙임표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 군을 쓸 때는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군을 쓸 때는 이렇게 우에 해당하는 로마자 표기 일람표에 따라서 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군 같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평으로만 쓸 수도 있어요. 시, 군, 읍은 아예 행정구역 단위 표기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갈매봉입니다. 여러분 갈매봉이라고 할 때 봉은 이 앞에 붙임표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 그리고 자연지물명 같은 것들에는 붙임표를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발음을 할 때 갈매에는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A, E로 적습니다. 네, 백령도 같은 경우는 발음을 보면 여기 상호동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명도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 수업을 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표준 발음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자 표기법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면 표준 발음법을 하려면 의문론을 또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의문론, 표준 발음법, 로마자 표기법을 이렇게 한꺼번에 공부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백령도에서 NG 이렇게 뱅 그죠? 그 다음에 명도 그래서 여기 PPT에 N 빠졌네. 백령도라고 해야지. 해설제는 제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19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한자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자들은 뭐 한자 자체가 적합하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고요. 불필요하게 어려운 표현이니 이 말을 다듬자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한자어 자체 의미를 묻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목록에 계기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목록에 올라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록에 쓰여 있는. 그럼 한자를 한자로 바꿀 건데 그래도 좀 쉬운 한자로 바뀐 거죠. 그래서 한자어를 순화를 할 땐 일본어 투의 한자를 지향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말에서 이제 외래어로 인정된 한자어를 쓰자. 이런 것들이 순화의 이유가 됩니다. 자, 그다음 변경 사항을 주말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주말하다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토일 이런 주말이 아니야. 이게 붉을 주자를 써가지고 붉은 먹을 묻힌 붓으로 X 뭐 이런 거 치는 거야. 지워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변경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우다 이렇게. 자, 그다음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 계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서 회계 처리한 거지. 자, 그다음 재산관리인을 개임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거에 고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쳐서 임명했으니 교체했겠죠. 자, 그다음 20번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필수 작품이네. 이것도 문학 알고리즘에 있지. 지금 문학 작품 중에서 우주인 빼고 문학 알고리즘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제 기본서에 다 있는 작품이에요. 뭐 이거 가지고 뭐 어떤 하나 맞춰가지고 적중 막 이럴 텐데 다 그냥 다 있는 거야. 즉 그만큼 생색을 내자는 거라기보다는 그만큼 교과서 필수작 선정에 제가 고심을 했고 교과서 필수작만 봐도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에서 솔직히 요렇게 막 8문제씩 나올 때 하나 많으면 둘 빼곤 다 아는 작품이 나와줘야 아 내가 합격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정월의 시냇물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 가운데 태어난 내 몸 홀로 지내는구나. 그래도 요 군무원 7급의 동동은 그래도 현대어 풀이로 줬어. 이거 고어로 출제가 된 게 요번 일행직이죠. 자, 그다음 2월 보름에 아으 높이 켜놓은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로다. 누가? 내 님이 등불같이 아름다워요. 그 다음 3월이 되면서 핀 늦봄의 진달래꽃이요. 남들이 부러워할 자태를 지니고 태어나셨다. 여기서 그래서 등불, 진달래꽃 모두 다 내 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4월 잊지 않고 오셨네 꾀꼬리새. 근데 무슨 일로 나의 님은 나를 찾아오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옛날을 잊고 안 오신다. 그래서 여기서 꾀꼬리는 녹사님이랑 반대. 그래서 녹사님이 나의 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월 5일에 수린날 아침은 천년 길이 사실 약이라고 바치옵니다. 뭔가 약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보름에 아우 벼랑가에 버려진 빛 같구나. 내 신세가 1년 동안 쓰고 버려진 빛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빛은 화자의 처지를 의미합니다. 날 돌아보실 님을 잠시라도 따르고 싶습니다. 라면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고려가요 동동입니다. 그럼 사실은 얘를 다 읽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작품 보자마자 아우 동동다리라는 후렴만 봐도 동동이다. 동동 고려가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뭐 한 사람은 저랑 같이 문학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자, 그래서 궁중에서 연주된 가사로라고 했는데 고려가요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평민들 사이에서 불리다가 궁중에서 연행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사가 아니니까 명확히 X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가의 번영을 찬양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내 님은 아름답기도 하지. 사랑과 이별과 그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원령체는 맞죠. 자, 그래서 원령체가 1월, 2월, 3월, 4월 달거리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동이라는 이 제목은 마지막 후렴구에 보면 아우 동동다리 그러잖아요. 그게 북소리 같은 거예요. 동동동동동동동 이런 거를 의성어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고려 시대에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던 것을 자 조선 시대에 한글로 기록을 합니다. 악학괴범에 기록이 되죠. 자, 그래서 1번만 틀리고 모두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21번 볼게요. 다음 소설의 내용으로 볼 때 제목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건 문학이 맞아요. 똑같이 제목을 묻더라도 비문학은 비평에 대해서 제목을 지어보라고 한 거고 그러니 비문학.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이 작품의 이름이 이런 이유가 뭘까요? 왜 엄마의 말뚝일까요? 이걸 묻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목의 뜻
제목이 엄마의 말뚝입니다. 박안서 작가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에 출제를 했죠. 자, 그럼 내용 봅니다. 그 후 그들은 자주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 그중에 보이부 군관도 있었는데 오빠에 대해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잘 놀아주던 그들은 어느 날 오빠한테 너 진짜 누구야? 그러면서 혹시 인민군대에서 도주한 사람 아니냐? 탈영병 아니냐? 그러면서 바른 대로 되라. 그러면서 엄마가 애걸복걸 하는데도 오빠의 다리를 쏘고요. 그래서 오빠는 그 중에 이제 부상을 입고 죽게 되죠.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그래서 이게 6.25 중에 이렇게 숨어서 오빠랑 같이 지내고 있던 이 집안에 군관들이 얽히면서 일어난 오빠의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과거 상황이고 그리고 서술자가 과거를 떠올려서 진술하고 있는 건 맞지만요. 하지만 그게 현재 어머니에게 무슨 영향을 끼쳤다거나 서술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엄마의 상처가 가슴에 깊은 뿌리를 내렸다라는 걸 엄마 가슴에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의 엄마 가슴에 말뚝 박는다고 대못 박는다고. 그래서 이제 앞서간 아들로 인해서 엄마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말뚝, 엄마 마음의 상처, 바로 오빠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답안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이나 4번 모두 다 내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의지가 얼마나 깊은지 이런 거는 제시 부분에서 알 수 없죠. 오빠가 엄마와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었다. 이 역시 제시 부분과 무관합니다. 자, 그럼 2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괄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인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는 미미한 대상을 정밀하게 관찰을 하고 거기에 시적 의미를 부여하여 괄호한 풍경을 바꿨어요. 그럼 여러분 뭔가의 노력을 해서 괄호를 바꾼 거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사람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는 미미한 대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풍경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빈칸 추론, 맥락 추론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온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평범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평범한 풍경. 자, 그 다음 대상을 정확히 관찰한다는 점에서는 모럴리스트냐? 근데 여러분 모럴리스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상을 정확히 관찰한다 했을 때는 리얼리스트가 들어가야지. 자, 그래서 모럴리스트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 문제를 풀기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몰랐다 치자. 그러면 넘어가 봐. 모럴리스트를 미리 몰랐다고 탓하자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진짜 못 풀어? 어렵긴 했겠지만 여기서 모럴리스트가 뭐야?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얘를 봐봐. 생애 현장에서 떠나 있는 듯한 그 애잔한 질감이 있는데 결국은 생애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떠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결국에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기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그의 시집은 아련한 빛의 파문 속에 명멸하는 따스하면서도 자 그러면 따스하면서도 요거랑 약간 모순된 특징이 들어갈 거고요. 따스하면서 그것과 반대되는 성향이 동시에 들어있어야 되잖아. 자, 그리고 앞에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뭐가 나와요? 슬픔이 있어요. 여기서 생의 슬픔. 그래서 서글픈이 적합하죠. 그래서 넣어보면 평범한, 현장, 서글픈이 적합해서 마지막으로 모럴리스트를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모럴리스트 말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리얼리스트가 적합한 위치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모럴리스트의 개념 같은 것들은 사실 해설지에다 제가 적어놓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을 막 알았어야지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선지를 소거해서 답을 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3번 보세요. 표준 발음법입니다. 자, 그러면 표준 발음법에서 지금 여기 창고라고들 많이 하죠. 우리가 많이 하지. 집 넣어두는 창고. 저도 그렇게 발음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창고예요. 표준 발음은.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는 발음이 다 표준 발음은 아니니 이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시험에서 또 마주하게 되면 기억하시면 돼요. 국회직에서 반창고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반창고 아니고 반창고거든. 그래서 사실 그 창고랑 이 창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반창고, 창고. 자, 그다음 아무도 없이 혼자 산다고 이렇게 홀대하면 홀대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한자어인데 한자어는 앞에 받침이 리을일 때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이 오면 된소리가 된다라는 26항이 있어요. 그래서 홀대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 이게 한자어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자, 요것과 관련된 한자어 뭐 더 있을까? 후대, 박대, 홀대. 자, 그다음 여기서 같은 약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효과. 여러분 효과가 표준 발음인데 2017년에 사람들이 하도 효과 하니까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효과는 허용 발음이에요. 허용. 교과서도 허용됐어. 같은 때. 2017년에 개정된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 발음이었지만 되는 발음이 된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군무원 7급 검토진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이게 뭡니까? 쌍점인가요? 여러분 이거 장음 표기로 해야 되겠죠. 시험지에 이런 표기가 나오면 안 되죠. 요렇게 장음을 표기하고 싶었으면 이런 부호를 줘야지. 근데 제가 시험지를 몇 번 봐도 쌍점 찍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장음을 표시할 때는 쌍점이 아니라 보다 이 장음 기호는 역삼각형과 삼각형에 마주보고 있는 이 모습이어야 해요. 자, 그다음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해설지는 그냥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근거를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드렸지만 수업을 할 때는 실전 시험에서 쓰기 좋은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실전 시험에서는 선지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왜? 답이 빨리 나와야죠. 자, 그러니까 머리를 보세요. 라와 마로 출발하네. 그러면 라마를 먼저 봐. 라마를 먼저 보면 라에 이렇게 돼 있어. 앞서 언급한 나이 외에도. 그럼 라로 출발 못하는 거야. 그러면 벌써 1, 2번이 지워져. 빠르죠? 자, 그럼 뭐로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지? 마로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마에서 한국어로 말을 하려면 늘 상대와 나와의 위계부터 따져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늘 상대와 나와의 위계를 따지자 위계의 동그라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읽을게요. 물론 나 다를 먼저 읽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문단도 아니고. 자, 그래서 가부터 볼까요? 그 위계를 정하는데 나이는 매우 결정적이다. 그 위계.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붙을까? 위계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계속 연속돼서 나오다가 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선지에 가가 바로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위계를 정하는데 나이는 매우 결정적이다. 자, 그다음 그래서 체크. 그래서라고 하면 앞부분과 인과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상대와 나의 위계를 자기도 모르게 측정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위계를 측정하게 되는 원인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다를 보세요. 그 위계를 따져서 말하지 않으면 이런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따지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절대 조건 찾아보죠. 마 다음에 위계를 따지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측정을 하게 돼요. 측정할 때 나이가 매우 결정적이죠. 그리고 앞서 언급한 나이 말고도 더 있죠. 요렇게. 그래서 답안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 3번. 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연습 어디서요? 독해 알고리즘 패턴 8, 9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25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을 병합해놨네요. 문제에서. 자, 먼저 의론과 의도는 한자는 같습니다. 근데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저 문맥은 의론이 더 적합한 문맥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펄해지다 할 때 퍼렇하죠. 그러면 앞에 어잖아. 파랗다가 아니야. 여러분 파면 파래지던이에요. 근데 퍼잖아. 그러면 이게 음성이니까 펄해지더니 이렇게 써야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는 이라고 했는데 앞에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그 행동 뒤에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라는 뜻으로 그러고는 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와 눈가에 잣다랗게 여러분 이건 자잘하다라는 말에서 온 건 맞지만 다라타와 결합할 땐 리을이 아니라 디귿으로 씁니다. 자, 이것과 같은 조항에 있는 단어들이 바늘질 뭐 이런 것들 나올 때 우리가 리을을 탈락한다라고 하면서 모두 배워요. 반짓고리도 배우거든요. 자, 그래서 반짓고리 보면은 바느질고리인데 반짓고리도 아니고 반질고리도 아니고 반짓고리라고 쓴다. 요거 배우거든. 그리고 또 이튿날도 이틀날이 아니라 이튿날로 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옷도 아니고 리을도 아니고 디귿인 것들 정리된 조항에서 우리가 자따라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5문제 군무원 7급 문제 상세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좀 주관적으로 얘기한 것도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건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런 거 미리 알고 막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합격하고자 하는 수준까지 갈 때 여러분들이 100점을 목표로 하면 막 공부의 범주가 말도 안 되게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엽적으로 굉장히 대응이 안 되는 것들을 버리고 안전한 범주에 있는 것들의 문제를 다 맞아서 90점을 목표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또 모르는 걸 다 틀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현명한 전략이 100점 전략이 아니라 90점 전략일 것이며, 그리고 지엽적인 거 보면 그게 어디 나와 있어 하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범주, 상식적인 범주에 대응을 하시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군무원 대비를 하실 거면 압축서로 출발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행직 공무원보다 더 촘촘하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직렬 범용 기본서를 쓰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직렬 범용 기본서, 제 거는 알고리즘 시리즈죠. 알고리즘 시리즈를 한 다음에 기출 코드하고 기출 외전 군무원 출제 코드 이런 것들을 해서 군무원 국어는 공무원보다 더 빡세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